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내 시드 안에서, 즉 현재의 강남보다 나만의 강남을 찾아내는 것,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좋은 건데, 그 가장 좋은 입지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입지센스의 저자 우리 헐헐 박성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헐헐 박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모시기 위해서 좀 애를 썼습니다. 일단 그래도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네. 한번 우리 헐헐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힐링 마스터 헐헐 박성입니다.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좀 아는 언니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 헐헐님 그러면 이제 입지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 계신데 이전에는 공무원이셨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보통 공무원분들 하면은 안정적인 성향이신데 네. 그 공무원에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자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전문가 그리고 강사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본인만의 무슨 어떤 계기 그런 게 있으셨나요? 좀 불편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불편? 가난이라는 불편? 아, 가난이란 네. 불편. 가난과 결핍. 그러니까 네. 불편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이제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꼭 어렵고 또 무서운 것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좀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좀 제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그냥 9시에 출근해서 이제 6시 퇴근하는 이런 보통의 삶을 꿈꿔서 낮에는 공부를 했고요. 네. 밤에는 이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되게 오래 공부했어요. 공무원 공부를. 아주 오랜 동안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됐더니 급여가 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80만 원 정도. 네, 80 정도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시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네. 집이 면목동이었어요. 되게 많이 벌어져 있네요. 송도로 또 근무를 예, 그때 막 송도가 지어지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래서 너무 멀어서 편도 2시간이 넘어가니까 너무 멀어서 이제 고시원을 얻었는데 80만 원 급여 중에서 고시원이 한 3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되면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한 것들을 좀 제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찾은 돌파구가 부동산이었어요. 그런 과정 때문에 네. 결핍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졌던 때는 몇 년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관심을 가진 게 제가 2006년에 결혼을 했어요. 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네. 2006년이 어떤 때였냐면 이제 일명 쌍춘년이라고 그래서 봄이 2번 꼈다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혼하던 때였고 신문 헤드라인마다 집값이 상승한다, 전세가 없다,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장식을 하던 때였어요. 지금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던 때였고 공무원도 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네. 저희 그 남편하고 우리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첫 투자를 06년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었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어요. 지인한테. 야, 여기 남양주 어디가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이라는 걸 한대. 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몰라. 그냥 그 지인을 믿고 투자를 한 거죠. 전세를 끼고 지금으로 따지면 낡은 빌라 투자를 했는데 투자 금액이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이제 그때 낡은 빌라를 이제 매수해서 세입자분들 드렸는데 그 수리해 주느라고 끝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수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재개발은 안 되고 계속 이제 수리해야 될 것들은 생기고 집값은 안 오르고 그래서 이제 06년도 이후에 집값이 또 주춤한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저희가 수익을 하나도 못 보고 매도를 했죠. 그게 저희 첫 투자의 기억인데 그러면 그때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수익을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건 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떠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로 이제 떠나서 네. 그러니까 계속 쭉 무주택자로 살다가 네네. 전세 월세를 전전하다가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네.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 8년차, 9년차 많이 나왔어요. 어휴, 고생 많이 근데 그 하셨군요. 사이에 이제 생각한 게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비닐하우스 살았으니까 부모님한테 좀
서운하고 막 이렇게 한마디라 해도 되게 서운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최고의 환경을 혹은 아이가 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물려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간절히 원했으니까. 지금처럼 단칸방, 서울의 외곽지의 다가구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최초로 유료 강의를 들었던 거죠. 3만 원짜리 부동산 강의였어요. 네. 그래서 그 3만 원짜리 부동산 강의를 듣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내 집 마련해야겠다. 저는 집을 마련하는 방법도 몰랐고 네. 또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청약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네. 제가 그 2011년도에 아무도 집을 안 사는 그 시기에 한번 집을 마련해볼까? 라고 생각한 건 그 주거로서의 그 가치를 좀 높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주거로서의 가치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네. 요즘 분들은 많은 부분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그렇죠. 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제 투자로서 조금 포지션을 많이 잡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냥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 아이를 쾌적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주거의 가치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청약통장이나 가점이나 형편이 없었는데 굉장히 깊이 청약을 파서 이제 당첨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약통장 바꿨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가난했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으시고 이제 10만 원씩 10몇 년 동안 계속 청약통장을 부으신 거고 저희 남편은 5만 원씩 10년 동안 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의 구조가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누가 오래 부었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은 사실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고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등기 관련해서 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찰떡같이 남편을 믿었는데 5만 원씩 계속 부었더라고요. 차라리 안 붙는 게 더 유리한데 5만 원씩 계속 부어서 요즘에는 이제 유능한 청약 강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깊이 알아봤더니 청약통장을 이제 승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이걸 돌렸어요. 돌려서 이제 강남 보금자리에 당첨되면서 내 집 마련이 시작된 거죠. 06년도에 이제 욕망이 가득 이글이글 끓으면서 한 투자는 사실 정보 없이 한 투자는 완전히 실패했었고 주거로서의 가치를 크게 두고 그냥 발 뻗을 곳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내 집 마련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큰 기회를 갖다 주었죠. 저도 이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제 방 갖는 거, 저만의 공간을 그렇죠. 갖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저 친구한테 태어난 그 순간부터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주거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 썼지, 처음에는 저도 투자 자체로서 접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투자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강남 보금자리 전략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거 강의하시거나 이런 분들 없었을 거잖아요. 없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반드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3만 원짜리 유료 강의를 듣고 희망이 생겼거든요. 와, 이번 생에 내 집 마련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대가 너무 적으니까 청약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강남 지금으로 따지면 30억 아파트가 그 당시에는 10억 언더, 7, 8억 막 이렇게 할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마저도 저에게는 너무나 컸고 갭 투자 이런 걸 사실 몰랐었어요. 네, 몰랐었고 그래서 7, 8억 정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청약은 한 가지 일단 10%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기에 계약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약이 강남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뭐 미사, 위례라든지 그렇죠, 많았죠. 2011년, 12년, 13년부터 쭉 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다 분양가가 3억대, 4억대 이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 정도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했어요. 도전해서 당첨이 됐는데 저는 일단은 첫 집을 마련하고 나니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집을 마련하니까 그 다음 스텝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주택자 분들이 계속 언제 집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다가 수년 동안 내 집 마련 못 하시잖아요. 근데 뭐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같은 때 뭐 굉장히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집이라는 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나니까 다음 스텝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생겼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쪽 집 얼마지? 그리고 이쪽 집 전세는 이만큼인데 우리 집하고 비슷하다. 근데 전세가가 우리 분양가를 뛰어넘었네. 전세를 받으면 분양가를 뛰어넘으니까 이 전세를 받아서 나는
거주를 다른 곳에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적인 스텝까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하고 거주의 안정성 딱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집의 움직임도 좀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전셋과 비교가 되고, 그러면서 아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투자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이거나 뭐 그때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입주를 하고 나니까 이제 시기상으로도 기회가 좋았죠. 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양가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할 정도로 분양가가 너무 낮았어요. 사실 2억이 채 안 됐거든요. 34평.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금자리 주택의 일반적인 분양가가 3억에서 4억대였어요. 저는 2천만 원, 1천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도 사실은 두려워서 토지임대부주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민평형 기준으로 해서 2억 정도가 분양가였어요. 근데 사실은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더 그랬는데, 토지임대부주택을 했고 분양가가 2억인데 국민평형이 84제곱미터가, 근데 마이너스 옵션을 하면은 3천만 원 정도 더 깎아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분양가에서. 게 있었죠. 근데 저희 몰랐어요. 그게 돈이 더 든다는 거. 나중에 인테리어 하니까 돈이 더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나는 콘크리트만 있어도, 근데 진짜 콘크리트만 분양받는 거거든요. 변기도 없고 문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콘크리트만 있어도 그 안에서 텐트 치고 살아도 나는 어쨌든 집값이 떨어져도 야 1억 얼마보다는 더 떨어지겠냐 강남에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주거로서의 가치에 올인했어서 부담을 처음에 이제 무리하지 않고 내 집 마련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이제 거의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줘서 저희 돈이 거의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집을 마련하고 나니까 토지임대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민영 아파트 단지하고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전세라는 거는 사용 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지가 내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전혀 상관없어요, 2차인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조금 안 되게 분양을 받았는데 전세가가 거의 6억이 됐어요. 입주 2년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깔고 앉아있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더니 여러 가지 투자 포트폴리오가 나오더라고요.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제 전세를 줬어요. 새 아파트의 마이너스 옵션이 얼마나 예쁘게 또 꾸며놨겠어요. 저는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불이니분들이 첫 집을 마련할 때 평생 살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주택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생 살 것처럼 막 화장실에다가 막 그 월풀욕조 달았거든요. 화장실은 막 그 드레스룸까지 터가지고 막 월풀욕조 달고 막 이랬었어요. 호텔 화장실처럼. 그리고 2년을 채 안 살고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를 주면서 나오는데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새 아파트에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실거주를 40년 된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몬테크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매수했어요. 전세를 준 돈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실거주로 들어갔던 거죠. 이게 새 아파트에서 또 조금 평형을 줄이면서 40년 차 된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저희 아이가 그때 이제 말을 이제 막 시작하는 나이였는데, 엄마 우리 집 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야 은유야 아니야 우리 흥하고 있어. 정말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흥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상가도 투자해보고, 재건축 아파트 투자해보고, 재개발도 투자해보고, 택지도 투자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드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거주를 주거 가치를 생각하고 들어가셨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거 가치를 만족을 시키는 과정에서 주변이 움직이는 과정을 보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투자의 기회라는 거를 보셨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그 모든 분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스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이거나 지금 네.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과정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 역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되게 비슷한 경험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전에 하셨던 망했어. 이 과정도 망했어를 몇 번 하시면 이제 자산 규모가 좀 그만큼 편안해지더라고요. 했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 헐헐님 얘기를 하게 되면 입지 전문가예요. 네. 그러면 입지를 파악하고 접근할 때 지금 역세권이어야 되고 지금 네. 바로 옆에 뭐 최소한 뭐 파리바게트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네, 수박도 있어야 되고. 예, 수박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헐헐님께서 입지를 보실 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신다 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고 얘기하고 네. 계신가요? 보통 이제 입지가 현재 좋다는 것은 비싸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강남이 좋죠. 강남이 좋은데 현재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을 마련을 하시려면 많은 돈이 있으시면 되는 거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지 가치가 살짝은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제 미래의 가치에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단 미래 가치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있는 곳들 어디가 있을까요? 뭐 우리 최근에 2021년에 급등했던 GTX 라인들 네, 그런 곳들이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에 있어서도 단순히 어떤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이 지역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의 어떤 입주 물량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내 시드 안에서 즉 현재의 강남보다 나만의 강남을 찾아내는 것.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좋은 건데 그 가장 좋은 입지라는 것은 미래 가치와 더불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의왕이나 동탄이나 이런 곳들은 미래 가치는 풍부하지만 현재의 그 심리라든지 그다음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막 많은 건 아니지만 2021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지역이잖아요. 동탄과 의왕이. 네. 그래서 급등한 지역들이 지금 2021년의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탄이나 의왕은 전고점 대비해서 급매들이 나오는 것들이 35%, 36% 이상 하락한 매물들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전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매물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미래 가치는 풍부하지만 지금 과대납폭 지역들 이런 것들 부동산 시장의 일종의 흐름이죠.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될 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낙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 가치 자체가 하락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대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하락한 지역들, 많이 하락한 지역들 이런 곳들을 오히려 종잣돈 규모가 좀 적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나만의 강남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강남이 남들이 말하는 강남이 아니라 나만의 강남. 그게 이제 동탄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의왕일 수도 있고 또 서울 내에서 외곽 지역일 수도 있는데 또 상품에 따라서 네. 외곽 지역의 재개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네.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뭐 레전드 갈아타기들이 이번 장에서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6년, 17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갈아타실 수 있으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고양시에서 덕양구 기축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예를 들면 바로 마포로 넘어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기축을 매도하고 뭐 마포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서 넘어오시고 또 이 마포가 2019년, 20년 급격하게도 올랐기 때문에 이 마포를 매도하시고 강남권역으로 넘어오신 이런 실제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의 방향성을 점점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더 상급지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항상 그런 가능성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야겠죠. 예,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의왕, 그다음에 동탄 이런 데 떨어지지 않냐. 네. 이거에 좀 지금 네.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먼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2년치를 좀 토해냈다. 네. 뭐 이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이거 아니지 않냐. 네. 근데 결국엔 미래 가치는 풍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저의 경우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그럴 때만 골라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의왕이나 동탄 같은
경우는 GTX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책에서도 이제 뭐 언급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것보다도 더 하위 입지도 강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남한의 강남이잖아요. 네네. 뭐 동탄이나 의왕이 오히려 워너비 지역일 수도 있는 정도의 종잣돈 규모가 또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의 상승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빨리 사는 것이 저는 위너라고 생각해요. 하락장에서는 혹은 보합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되죠. 이 싸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잡기가 또 되게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 고점 대비해서 몇 %가 떨어져야지 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별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매물들이 나오고 급급매가 거래돼서 뭐 30% 떨어졌다, 뭐 40% 떨어졌다 하는 그런 곳들은 일단은 낙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하락의 그 폭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급급매 매물이 매물층이 두터운가? 아니면 그 급급매 매물이 거래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매물 시세층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런 분석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미 30% 이상씩 급락한 지역들은 낙폭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더디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급급매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급한 매물, 정말 그야말로 반드시 팔아야 되는 매물, 처분 조건부를 썼다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내가 맞춰서 세팅을 했는데 안 팔리는 거죠. 전년도부터. 이제 강제 2주택자가 되느냐, 그래서 그 양도세 부분을 이제 토해내느냐, 아니면은 급매라도 이제 매도를 해서 내가 일정 부분 수익을 손에 쥐느냐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급급매로 내놓으신 분들은 급급매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화하겠다. 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네네. 처분 조건부를 걸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또 매도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급한 매물들이 거래가 되면서 이제 낙폭이 큰데 사실은 지금 최근 시장에서 임장해보면 거래가 안 되긴 하는데 매물이 또 그렇게 막 많이 쌓였냐? 또 그런 건 아니고 찾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단지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좀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매매물 1주택자 분들이 공포에 휩쓸려서 막 매물을 투하하는 이렇게 던지는 그런 시점은 또 아니거든요. 1주택자분들이 뭐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살고 있는 집인데 심리 때문에 이제 심약해서 던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결국은 이제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물건을 내놓는 건데 그래서 일부 이제 거래되는 것들인데 이제 매물이 쌓이냐 안 쌓이냐에 따라서 이제 하락폭, 낙폭이 좀 조절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락장에서는 좀 싸게 사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싸다라는 기준을 이제 본인이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치 대비 싸게 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다든지 다주택자가 추가 투자한다든지 이런 시장은 사실은 어려운 거고 아무리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에 기회가 조금 더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은 예전에 한 8억대 정도 갔던 수도권 이런 급지들이 지금 다 6억대예요. 혹은 6억 언더까지 내려가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6억 이하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이제 보금자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5억 이하가 되면 이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레버리지를 좀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금리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도 일정 부분 이제 부동산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뭐 이게 절대적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라도 네. 이제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2%대 고정금리를 3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소득이 좀 일정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무주택자분들이 수도권이 꽤 괜찮은 곳에 25평형의 주택을 마련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가치 대비해서 이렇게 싸게 내려갔느냐에 대한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무주택자가 5억대, 6억대 정도의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가격대가 그래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보다 네. 훨씬 낮은 가격대에 나와 있고 더더구나 더 크게 5억 미만대라면 네. 고정금리나 이런 걸로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좋다.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부담은 낮추고 네. 일단 실거주를 가져가는 거죠. 부동산을 단타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남들이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부동산은 막 1년 만에 4팔4팔하고 막 2년 만에 4팔4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거주하면 되거든요. 싸게 그렇죠. 사서 거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거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묵직하게 공부하시면서 가시면 저는 위험하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이제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확률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말씀 진짜 공감하는 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장은 변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투자 방법들, 단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만 하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엉덩이 무겁게 거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싸게 사면 그 가격은 나중에 충분히 네.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따분하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어쨌든 본인이 종잣돈 규모가 실거주하면서 진득하게 가셔도 괜찮으실 수 있는 분인데 먼저 투자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잘 모르는 지역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제 약간 모험하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젊은 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라는 네.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 좀 우려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막 617, 그러니까 710 이런 대책 나오기 이전후로 1, 2년 동안의 기간 내 시장 상황과는 또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오히려 실거주, 진득한 투자, 좀 지루한 투자, 따분한 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더 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시간에 투자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지난 몇 년간 너무 급했어요. 너무 급했고 또 되는 것만 봤는데 또 시장이 이렇게 금리 오르고 바뀌면 네. 자기 전략과 전술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따분하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